무역 수지가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만에 40% 넘게 줄었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15개 가운데 9개 품목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연속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 VX가 골프 솔루션을 개발한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모방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습니다. 앞서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기술을 도용해 기술 분쟁을 겪으면서 대기업의 잇따른 기술 탈취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경영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SM의 공개 매수 기간 중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행위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열린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전기차 제조 비용을 반 이상 줄여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반값 전기차 등 차세대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진 탓에 테슬라 주가는 시간외에서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배성재 기자와 증시 진단 먼저 하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증시 먼저 빠르게 짚어보죠. 네, 이 미국발 악재 그리고 이 중국발 호조 속에 상당히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는데 통상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소재인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원달러 환율 거래가 전거래일 대비 15원이나 떨어진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중국의 위안화에 많이 연동되는 그런 특성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또 반사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국발 호재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상당히 지금 기대가 커지면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52.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50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50 이상이면은 상당히 경기가 좋다. 그리고 50 미만이면 상당히 지금 경색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데이터인데 52.6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홍콩 항생 지수도 지금 4% 넘게 급등하면서 어제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살아난다면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그런 어떤 소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끌어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환율은 이 장중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해서 정확히 개장 당시에 1,307.4원에 시작했는데 8원 넘게 오른 1,315.6원에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환율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만 본다면 어쨌거나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유난히 강세를 보였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이 주말에 열리는 양회를 앞두고 상당히 어떤 내수 확대나 또 산업체계 현대화 이런 경제 정책 의안들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회를 계기로 대규모 내수 진작책이나 또 부동산 부양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대표 관련주인 화장품주 그리고 철강주들이 오늘 유난히 강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지목해 볼 만한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는 이제 쉬어갔습니다만 이 3.1절 휴일 사이에 중요한 수출 지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2월 무역 수지는요. 53억 달러 적자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이 적자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내내 무역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수출액을 들여다보면 D램 고정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똑같이 반도체 수출액도 전년 대비 42.5% 내려앉으면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이 전쟁 속에 이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면서 수입액은 또 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는 이 어떤 무역 수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역 수지의 심각성을 정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수출이라도 좀 끌어올려 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 리포트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이 지난해 말 32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이후 지난 1월 4개월 만에 0.5% 반등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12개월 연속 이어지는 무역수지 적자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누적 적자액은 2달도 안 돼 지난해 무역수지의 40%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화가 줄어 원화 약세를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져 증시 부진과 외화 유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진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2차 전지와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력 산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력 확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첨단 전략산업 규제를 풀어 2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 2차 전지 연구개발센터 투자를 위한 부지 용도 변경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건씩 생성되는 무역 데이터를 개방하여 규제 개선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앞당겨 수출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에 맞물려 전문가들은 중국 리오프닝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무역 수지가 저점을 지나 하반기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저점을 3월, 그다음 4월부터는 낙폭 축소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80 수준을 유지하고 기름 가격이 3분기에 반등이 가능하다면 이번 2023년은 흑자로 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가와 반도체 가격 불안 등 변수가 산재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악이었던 지난해를 넘어선 77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가능하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앞선 보도에서처럼 3분기 이후에 무역수지가 조금 살아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정부가 콕 집어서 반도체를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답지 않게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에서 수지 타산을 제대로 벌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나요? 네, 코스피 주가 등락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작년 초에 비교를 할 때 3,000대에서 오늘 2,427.85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고 할 수 있고 그래프에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도 980대에서 오늘 78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같은 기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그래프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2월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간에 같은 기간에 이 대중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가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결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이 수출 실적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 앞서 나왔던 대로 수출이 정말 언제 반등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을 좀 특정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수출이 많이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수출 감소세가 조금은 둔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 네. 나오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뭐 자동차 어떤 부품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점차 네. 좀 증가율을 높여갈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이러한 흐름 속에 삼성증권은 3월에서 5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다. 그런데 연간 수출은 9% 정도 줄어들 것이다. 네. 달리 말하면 3월에서 5월까지의 수출이 저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저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멘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일정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장 마감한 다음에 되게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바로 산업은행이 HMM 매각 작업에 착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HMM 민영화 단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 매각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이 매수 주체들이 이름이 좀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HMM 주가도 아마 영향을 미칠 소식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겠고요. 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또 이 나노팀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배터리 발열 관리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바이오 인프라가 새로 상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시초가의 2배를 형성하긴 했지만 하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노팀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상당히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SM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일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 경영권 분쟁에 좀 분수령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렇겠네요.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또 ISM 비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에서 내일 모레로 넘어가는 자정에 발표가 됩니다.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인데 이것이 지금 이미 나온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숫자가 좋아서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표들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대가 굉장히 컸었죠.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역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장 마감 후에 이슈도 많았습니다. 조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테슬라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실망감이 더 크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가 장중에 1.4% 하락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한때 7%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월가의 의견들을 미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오늘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비전들을 발표했지만 좀 머나먼 이야기가 많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없었다. 이런 평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Q&A에서 나왔는데요. Q&A에서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 기가팩토리 확정을 공개했는데 사실 이것도 전날 멕시코 대통령이 먼저 발언하면서 좀 기미생감이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몬터레이에 대한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장들이 발표일로부터 가동까지 한 1년 정도 걸렸으니까 예. 이것을 감안하면 2024년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차세대 차량이 여기서 생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0억 예.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테슬라는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로 연간 350만 대 생산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들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 반값 전기차가 네. 나오냐 마냐 기대가 컸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잠깐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등장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CG가 나올 텐데요. 오른쪽에 천에 덮어져 있는 두 개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 차량을 보면 좀 작죠. 예. 이러니까 저가형 모델로 보이고요. 하나가 층고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상업용 차량 모델로 준비 중인 로보택시의 실루엣으로 보인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행사 전에도 이 새 모델 차량 이미지는 공개 안 하지 않겠느냐 좀 반반이었죠. 하지만 차량의 가격대나 생산 시기 그리고 성능 같은 거 이렇게 전혀 어떠한 정보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 저가형 모델이 테슬라의 추가 성장에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으니까요. 그래서 차세대 차량에 대한 언급은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의 PT 부분에서 있었는데 2025년까지 이 차세대 차량이 도로를 달리게 하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Q&A에 저가형 새 모델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왔는데 해당 차량의 세부 정보는 나중에 공개하겠다. 네. 그리고 머스크는 모든 혁신은 미래에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모호하네요. 네. 그래서 대신 테슬라는 어떻게 반값 전기차가 가능한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제조 방식의 혁신이 비용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게 하는 게 핵심이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값으로 조립을 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정작 반값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비용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게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기도 한 게 지금도 경쟁사 대비해서는 이 생산비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체 통째로 찍어내는 기가 캐스팅으로 제조 공정도 단순화하고 부품도 꽤 줄였죠. 예. 그래서 모델 3 제조 비용만 이미 30%가 줄어진 상태인데요. 차세대 차량은 모델 3나 모델 Y의 생산 비용의 절반이 될 것이란 겁니다. 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것을 보시면 빨간 차량이 조립이 되고 있는데 기존 차량의 조립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차체 부품들을 하나의 차량 바디로 만들어서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분리해서 필요한 내구재를 넣은 뒤에 문을 닫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차량에 사람이 붙어서 조립을 진행해야 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걸 각 파츠별로 제작한 뒤에 조립하는 형식으로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장의 생산 면적은 한 40% 줄일 수 있고 들어가는 시간은 30%, 비용은 50%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차세대 차량부터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 차량은 이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미국 내 히토류 생산 기업 MP 머터리얼즈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테슬라는 2030년에 이 연간 생산량 2천만 대라는 청사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약 14배에서 15배 수준인데요. Q&A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프리스 애널리스트가 그럼 연간 2천만 대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 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10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 모델당 연간 200만 대의 판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상 꽤나 큰 겁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 도요타의 코롤라인데 110만 대 정도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Y는 한 76만 대 정도 인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2배 더 판매되는 모델이 10개는 라인업으로 갖춰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차량 모델이 사이버 트럭까지 6개 정도인데 그 얘기인즉슨 적어도 4개 이상의 새 모델을 테슬라가 내놓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생산비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을지 목표치도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기까지는 좀 지켜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스크 CEO의 발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특히 강조했을까요? 이번 행사에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머스크가 주도를 하고 수석 부사장, CFO 정도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17명의 임원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모두를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죠. 그래서 전기차나 배터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장들이 발표에 나섰고요. 머스크가 나선 부분은 오프닝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 그리고 AI 기반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방향성을 화두로 던진 부분들은 좀 제외하고 테슬라 사업 이야기만 보자면 먼저 메가팩, 그러니까 산업용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용 ESS죠. 이 메가팩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석 연료 채굴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리튬 정제소도 연내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보다 AI를 잘 이해하는 기업 없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언젠가는 로봇 사업이 자동차보다 테슬라에게 더 커질 수 있겠다고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베스터데이의 핵심 발언들 좀 살펴봤는데 월가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늦은 시각에 행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월가 평가는 내일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저희가 미리 살펴봤었죠. 아무래도 연초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가 2배 가까이 뛴 만큼 단기적인 하락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복수의 IB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기다렸던 이제 반값 전기차가 베일을 벗지 않았지만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으로 전기차 가격 전쟁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한 만큼 이를 월가가 어떻게 평가했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비전에 대한 내용은 길었지만 새로운 차량과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주로 이뤘는데요. 핵심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연내 출시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대량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구독 서비스인 충전 구독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이게 이제 월 $30를 내면 야간에 무제한으로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먼저 이제 시범하는데요. 보험하고 또 자율주행 FSD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구독 서비스가 많은데 앞으로 이 구독 비즈니스 새로운 생태계를 꾸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은행권의 영업 방식이 약탈적이라는 금융당국의 날선 비판 이후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일각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한 의존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간격이 더욱 벌어지면서 은행권 전반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난 1월 예대금리 차가 2달 연속 커지며 5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낮은 이자에 단기간 넣을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이 몰리며 예금금리를 끌어내렸고 대출금리 역시 낮아지긴 했지만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 비중이 늘어나며 하락폭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을 넓히고 시중은행들도 취약층 중심의 금융지원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우선 예대금리 차 확대의 여러 원인 중 기준금리 인상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예대금리 차 변동에는 기준금리 및 예금과 대출 구성 요인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데 그 요소값이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은행의 자금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데 뭐 저희가 잘못해서 하게 되면 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제 좀 저희가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우리나라의 예대금리 차가 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지난 5년간의 각국 은행들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한국이 2.01%로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보다 낮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수익의 90%를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점이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국 4대 금융회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 중 이자 수익은 4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비이자 수익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금융산업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라이센스 받은 그런 플레이어들끼리만 경쟁하니까 뭐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새로운 신규 진출자가 들어와서 경쟁이 촉진되는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신사업 개발에 별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이자에게 너무 집착하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등의 대책을 이어온 은행권으로선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은 없고 계속되는 압박에 부담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고금리 대출 이자를 받아온 카드사는 물론 보험사도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금융사 때리기에 보험사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삼성화재를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은 이달 주택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 등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주 상품인 보험료의 경우엔 보험 요율과 사업비, 손해율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일괄적인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나 약관대출, 신용대출과 같은 대출 상품 금리는 조정해 금융권 분위기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올 1월 기준 국내 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연 4.5%,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5.9%로 은행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카드사들도 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이 이어지자 최고 연 16%대였던 카드론 평균 금리를 약 1에서 2%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은행과 달리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이금융권 특성상 시장금리와 역행해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카드사나 저축은행의 경우 이자 장사 말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뾰족한 사업수단이 없는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카드론 현금 서비스에서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만큼은 다른 데서 이제 벌충할 수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 다른 쪽에 뭐가 있을까 찾아봐도 거기서 이익이 줄어드는 것만큼 솔직히 없어요.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을 낮춘다는 지적까지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정치하고 관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속 규제를 하고 풀었다가 다시 규제를 하고 풀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죠.
당국의 입김으로 당장 금융소비자들은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전성과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금융사들의 시름은 보다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는 우리 제조업체들의 전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 유산균으로 알려졌던 비오비타도 이러한 변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별기획 인구절벽 판이 바뀐다. 오늘은 인구 변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변신을 택한 비오비타 사례를 들여다봤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일동제약에서는 매년 어린이날을 기해 동양방송과 공동으로 베이비 콘테스트를 개최해왔습니다. 어린이 소화 촉진 체력 향상에 비오비타! 1959년 출시된 국산 최초의 유산균 영양제 비오비타. 어려웠던 시절 어린이 건강에 도움을 주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저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 애들 먹일 때 우리도 하나 여기 따가지고 먹고. 비오비타 광고 한 켠에 실린 육아 정보는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경쟁 제품들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만큼 물가 관리 품목에 지정돼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랬던 비오비타가 출시 60년 만인 2019년 단종됐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 인구 구조가 변화를 하면서 저희도 제품 마케팅에 있어서 포지셔닝을 다시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되어 오던 것들을 대신해서 유산균의 정체성을 이으면서 하지만 일동제약은 지난 60년간 비오비타를 끊임없이 개량하면서 얻은 브랜드 가치와 노하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수술 끝에 재탄생한 비오비타는 이제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식품이 됐습니다. 또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제품군도 다양해졌습니다. 일동제약 측은 비오비타가 과거엔 의약품이었고 지금은 식품인 만큼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세 단장 후로 판매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지분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엄단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SM 주식의 대규모 매수가 이상 거래로 확인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홍원표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 발생한 대규모 SM 주식 매입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한 요소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소 과열 혼탁해지는 와중에 혹여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수단이라든가 방법들이 동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저희 금융당국의 수장들 교체 이후에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달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 주식 68만여 주가 매수됐습니다. 당일 거래량의 16%에 해당한 양으로 하이브는 이 거래가 본인들의 SM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원장은 해당 거래에서 특정 세력의 개입이 확인되면 강한 책임을 묻고 경제적 이익 또한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증권사의 예탁 수수료율과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일종의 어떤 요율 체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약간 관행적으로 또 굳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모두 발언에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 증권사 분들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의 방향이라든가 뭐 거꾸로 애로점도 말씀을 주시고 이 원장은 증권사 CEO들을 통해 증권업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증권업계는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환 시장과 지급 결제 인프라에서의 공정 경쟁은 국민들의 편익 확대와
시장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꼭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증권사의 법인 결제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은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하이브가 공개 매수로 SM 지분 40%를 확보하려던 시도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이제는 이수만 전 총괄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카카오의 유상증자 납입기일인 3월 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핵심은 이제 법원이 SM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경영권 분쟁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될 전망인데요.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 카카오가 하이브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대항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이제 사실상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예상들 나오는 거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지금 지분 차이도 한 4% 정도로 크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분 구조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보면요, 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 SM의 총 주식 수는 2,618만 401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 카카오는 이 가운데 237만 주, SM 지분 9.05%를 확보하게 되고요. 현재 14.80% 지분으로 1대 주주인 하이브의 지분율은 13.46%로 떨어집니다. 네. 하이브가 공개 매수해서 얼마나 지분을 확보했을지 변수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지분 차이는 4.41%에 불과합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하이브가 제시한 그 12만 원보다 높은 13에서 15만 원대 공개 매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만큼 카카오 입장에선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3만 원에서 15만 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이 카카오가 실탄이 충분한가 여부일 텐데 어떻습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등으로부터 유치한 그 투자금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1차 납입금인 8,975억 원, 약 9천억 원이 지난달에 입금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공개 매수 규모입니다. 공개 매수에 실패하긴 했지만 앞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로 한 지분 40%를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카카오도 공개 매수를 한다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9%를 확보했다고 보고 이제 30%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13에서 15만 원으로 잡는다면 매수 비용으로만 1조 원 정도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금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1조 원이라고 하면 자칫 승자의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개 매수를 할 경우 어디가 적정선이냐를 놓고 카카오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시나리오를 좀 따져본 겁니다. 그럼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수만 씨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는 실패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카카오가 좀 불리한 위치겠네요. 그렇죠. 이 경우 이제 하이브가 승기를 잡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공개 매수로 목표했던 바 25%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지분만 확보를 했다고 하면 더욱 유리해지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주식시장 그리고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7일이죠.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SM 인수를 위한 쩐의 전쟁은 벌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함께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경영권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라면 결국은 주주총회 표대결이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공개 매수가 좀 실패로 끝난 하이브는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에 힘을 좀 쏟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이브 내 SM엔터 인수 상황실도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이 3월 말에 열릴 주주총회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3월 주총에서 이사회를 선점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누가 얻을 거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소액주주들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SM 지분 70.53%가 이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들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70%가 소액주주라고 보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결국 이들을 설득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승기를 쥘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측이 연일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카카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이 SM 현 경영진은 소액 주주에게 서한을 보내서 지지를 좀 호소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하이브도 같이 또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예. 주주 제안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는 새로운 이 SM의 비전을 공개하면서 소액 주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총에 앞서서 지금 당국의 개입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서 리포트 보니까 금감원이 또 칼을 빼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동안 사실 시장에서 이 SM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던 예. 기타 법인이 있거든요. 이게 예. 의문인 거죠.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쏠렸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 앞서 뭐 보신 것처럼 금감원은 이제 시세 조작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을 좀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예. 증권가에서는 기타 법인이 카카오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SM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좀 미쳤기 때문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하이브의 공개 매수 실패 그리고 카카오의 대량 공개 매수 가능성 그리고 감독 당국의 개입까지 주총까지 이제 남은 한 달 여간이 있는데 SM 경영권 분쟁은 더욱 격해지는 동시에 불확실성도 커지는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 VX가 골프 솔루션 개발 기업입니다. 스마트 스코어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 이런 의혹으로 공정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VX는 스마트 스코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IT바이어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제 정확히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두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예. 스마트 스코어는 2015년부터 골프장 운영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해온 중소기업입니다. 또 카카오 VX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게임 그리고 골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예.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골프장을 관리하는 이런 솔루션을 판매해 왔는데 스마트 스코어는 여기서 개발한 이 솔루션이 자신들의 기술을 모방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라면서 오늘 오전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게 모두 제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윤주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카카오나 이런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시는 것처럼 제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또한 공정위 제소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코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카카오 VX에 대한 소송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VX가 이 개발한 솔루션이 스마트 스코어의 기술을 모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나 비슷하길래 그런 겁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후발주자인 카카오 VX가 이제 스마트 스코어의 제품을 많이 모방했다, 대부분 예. 모방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스코어 측의 입장이거든요. 예. 네, 스마트 스코어 측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업계 관계자들 얘기로는 90% 이상의 그 화면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저희의 솔루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카카오의 계열사들과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억울하고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방금 인터뷰에서 보신 내용 이외에도 지금 스마트 스코어는 자신들과 골프장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위약금이 있잖아요. 예. 위약금도 카카오 VX가 대신 내줬다. 이런 대납 의혹도 제시를 했고 또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90% 이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봐도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네. 좀 내용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사의 제품 화면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스마트 스코어와 카카오 VX의 제품인데요. 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제가 저 빨간 네모로 표시한 게 지금 전체 라운드 내역이거든요. 예. 그 네모 안에 보면 뭐 순번도 있고 날짜, 티타임, 코스 뭐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네. 이런 표 구성이 동일하다. 이게 지금 스마트 스코어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목이나 순서가 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항목의 이름들도 거의 비슷하다. 이게 스마트 스코어 측의 입장이고요. 예. 또 다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그림은 스코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이 지금 스마트 스코어, 오른쪽이 카카오 VX인데 보시면은 저희 가운데에는 숫자들이 다른 표시가 없는데 네. 오른쪽 왼쪽에 보면은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건 잘 나오지 않는 점수는 꾹 눌러서 이제 숫자를 입력하도록 개발됐는데 이 부분도 일치한다. 이게 지금 스마트 스코어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면 구성이나 세부 기능에서 동일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럼 카카오 VX는 어떤 입장일까요? 네, 카카오 VX는 물론 이 스마트 스코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술을 베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이 스마트 스코어의 솔루션이 일본에서 이미 2008년부터 있었던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이번 사건이 정말 기술을 탈취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선 스마트 스코어가 특허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뭐 카카오 VX는 앞서 나왔던 이 골프장의 위약금을 대신 지급했다 이런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네.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 있던 기술이었고 위약금을 대신 내준 것도 사실 무근이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또 내용이 카카오 VX가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팔았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정상 가격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화면 같은 게 지금 예. 솔루션이잖아요. 네. 이게 태블릿이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예. 또 이게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데이터 비용, 통신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때문에 뭐 이런 비용을 원가로 산정했을 때 지금 카카오 VX가 기기 구축비라든지 네. 뭐 통신비를 받지 않고 이 정가에 비해서 절반 가까운 가격에 판매했다. 이게 지금 스마트 스코어 측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스코어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 카카오 VX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제 고객을 유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VX는 뭐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처음에 일반적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게 일반적인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데 최근에 타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베꼈다, 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예.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올해 초에 있었던 롯데 헬스케어와 스타트업 간에 있었던 기술 분쟁입니다. 알고케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롯데 헬스케어가 자사의 기술을 베껴서 제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에 기술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요. 예. 또 공정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롯데 헬스케어는 이미 비슷한 사업이 해외에 있는 만큼 이건 일반적인 개념이고 네. 또 이미 신사업을 검토하는 시점에서부터 갖고 있던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이미 있었던 기술이었다 이런 해명을 보면은 이번 사건이랑 좀 결이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또 일부 다른 지점도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알고케어는 이제 제품의 정식 출시를 이제 앞둔 정말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스마트 스코어는 지금 현재 이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또 투자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약 8,600억 원, 9천억 원 이렇게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지금 카카오 VX라는 이런 후발주자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이나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그쪽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이 부분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도 적지 않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H사일런트 랩에서는 층간소음 자재 성능뿐 아니라 구조나 평면, 그리고 주거 환경까지 다양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종합 연구시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교차하며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의 분석을 박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라든가 그리고 일부 성장주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보통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괜찮은 양호한 업종이 플랫폼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종목 같은 경우들은 하반기 이후에 상승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들을 소재주, 그리고 여행, 뭐 화장품, 음식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선제적으로 먼저 기대감을 반영한 다음에 리바운드 한 상황이고, 다소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소재주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업종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1개 분기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다. 네, 3월 달에는 25bp 인상 예상. 저희들도 한 5% 정도를 애초에 최종 목표 금리로 봤는데요. 한 25bp 정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한두 차례의 추가적인 인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큰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나 5.25에서 금리를 조금 더 높이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나면은 미국 경기가 비교적 양호하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이제 다음에는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좀 약간 다시 되돌림 현상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의 강세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1,200원 정도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도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적이 많았고요. 순수하게 그 금리 차만 갖고 또 환율이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지난해는 미국만 유독 좋았는데 올해는 그 격차가 좁혀지거든요. 유럽이라든가 일본 경기라든가. 그러면서 달러와의 약세 기조 속에서 한국은 원화는 올해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세계 최대 통신 축제인 MWC 2023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MWC는 전 세계 모바일 산업과 기술이 집결하는 곳이었지만 올해만큼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모바일을 넘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MWC가 던진 첫 번째 화두는 망 사용료. 포문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인 유럽연합 EU가 열었습니다. 빅테크들의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통신사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됐으니 그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단 6개의 빅테크에서 나왔고, 전체 트래픽의 60%를 동영상 서비스가 차지했습니다. We will need to find a financing model for the huge investment fairly distributed that respects and preserves the fundamental elements of our European acquis. 현재 EU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도 통신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가칭 기가비트 연결법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유럽 통신사들과 손잡고 망 사용료 분담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MWC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초거대 AI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KT는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모두 참여한 인공지능 풀스택 라인업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초거대 AI, 믿음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상반기에 출시하고 AI B2B 사업에 집중하여 연내 금융고객 상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인공지능 연합군인 KAI 얼라이언스를 선보인 SK텔레콤은 UAM 기체까지 등장한 역대급 규모의 전시관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Here in the experience, I have really seen everything very realistic and felt everything like if it was real. I would really recommend this, and anyone who likes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try it. 관치 논란 속에 연임을 포기한 구현모 KT 대표는 이번 MWC로 사실상 마지막 공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구현모 대표는 디지코 KT의 달라진 3년을 숫자로 설명해 전 세계 통신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Over the last 3 years, we are realizing digital strategy, exploring new businesses. We expanded to B2B services horizontally through data center and digital solutions. Extended vertically by adding new values beyond connectivity, including media platforms. Also, we prepare to move all the services to cloud and AI. Our strategy worked out very well. B2B and digital sales share surpassed 40% in 2022. 올해 MWC의 또 다른 주인공은 하나의 전시장을 통째로 쓴 화웨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어려워진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유럽 공략을 위해 MWC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통신기술 박람회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모바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시작됐던 모바일 혁명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대규모 생산직 신규 공고를 낸 오늘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하루 종일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는 보도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채용 절차가 시작된 이날 오전 9시부터 접속 지연이 이어져 오후 들어 대기 시간만 1시간이 넘거나 페이지가 멈추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현대차 기술직은 평균 연봉 9,600만 원, 성과급을 포함한 신입 연봉도 6천만 원 이상에 달해 채용 시작 전부터 취업 준비생과 이직에 나선 일부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따라 올해 400명, 내년 300명 등 모두 700명의 생산직을 뽑을 예정인데 전체 지원자는 최대 10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2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는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으로 인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이 동반 급락하면서 연간 운용 수익률 마이너스 8.22%, 평가 손실만 80조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자산별로 금액 가중 기준 수익률 기준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22.8%로 가장 부진했고 환차익 효과를 얻은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12.3%, 해외 채권은 마이너스 5%로 비교적 손실폭이 작았습니다. 주식과 채권 수익률이 상호 보완되도록 설계한 국민연금의 현재 자산 배분 방식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